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충격 발언에 유럽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 방산 기술을 제안하자 나토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김치 무기로 폴란드를 지킨다고요?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한국 기술을 조롱하던 그들은 한국 무기 시연을 보기 위해 1시간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군사학교 교재에까지 실린 한국 기술의 엄청난 위력. 폴란드 할머니들이 태극기를 들고 펑펑 운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야누시 부젠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4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베를린에서 날아온 공문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독일이 자국 무기 산업 보호를 이유로 폴란드 국경 인근 주둔군을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었어요. 동맹의 배신이었습니다. 공문을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독일군 철수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참모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참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프랑스가 방산 협력을 일방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 전체가 우리를 버린 거였습니다. 급작스러운 공백 상황에서 우리는 자체 무기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정비 불량과 부품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독일제 레이더는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프랑스산 미사일 시스템은 오류투성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자들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유럽 기술들이 이렇게 허술할 줄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품 공급이 끊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청 내부 회의에서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외부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차관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죠. 우리는 유럽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방산만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 독일이 우리를 버렸잖습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러시아 측 정찰 드론이 국경 10km 지점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전자전 교란까지 시도했습니다. 정황이 포착된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전 상황실에서 받은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레이더망이 교란당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만약 진짜 공격이었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불안한 소식만 쏟아냈어요. 거리에서는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불침번 부족 사태까지 터졌죠. 젊은이들은 국경을 떠나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폴란드 지도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동쪽 국경선이 유독 붉게 보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이 마치 화염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진짜 뚫린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들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우리를 외면했고 러시아는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폴란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유럽 동맹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각국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나토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동맹국들의 방산 기술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한국에 대한 미군 분석 보고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한국의 최신 방공 시스템 성능을 평가한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서 속 한국 기술 성능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즉시 서울 쪽으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 기업을 언급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아시아 무기요? 농담입니까? 수석 참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들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서방 기술만 써왔잖습니까? 한국이 뭔데요? 삼성 휴대폰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참모들의 반응에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군사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방산 기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한 고위 장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김치 무기가 유럽 하늘을 막을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군수물자국장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전략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군수물자국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독일, 프랑스가 우리를 버린 지금 다른 선택지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 후 독일과의 추가 협상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저를 불렀어요. 총리실에 들어서니 총리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야누시, 대안이 있는가? 총리가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총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아시아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총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료를 준비해보게. 검토해보겠네. 그날 밤 저는 대통령 전용 보고서에 한국 방산 자료를 따로 첨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외교 채널을 통해 서울 측과 비밀 회동을 추진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방산 대표단이 바르샤바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공항에 나가보니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군 내부 반대 세력들도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겠다고요? 차관님, 정말 괜찮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기술자가 나타났어요. 이강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그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을 뒤집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살 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을 믿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강우와 처음 악수를 나눈 순간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됐어요. 한국 대표단의 기술 시연이 극비리에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바르샤바 외곽 군사시설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장비 세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시연에서 저는 폴란드 기술진들에게 소리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정말 창피했어요. 폴란드 전력 담당자가 허겁지겁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백업 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우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부에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 보안팀을 투입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CCTV를 분석한 결과 새벽 3시경 누군가 전력실에 들어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마테우 씨입니다. 보안팀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토 군사정보국 간부 마테우 씨가 독일 방산업체와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독일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발견됐어요.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0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온 동료였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함께 했고 서로 가족 이야기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야누시, 미안하다. 체포당하는 마테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 같은 게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문 과정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방산업체가 마테우 씨에게 10만 유로를 주고 한국 기술 정보를 빼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연을 방해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이 더러운 놈들이. 저는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들이 우리를 버려놓고는 이제 와서 방해까지 한다니 이런 치사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보안 병력을 추가 배치해 내부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배신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강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정보보다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실전 테스트를 해보시죠. 저는 그의 자신감에 놀랐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비서에게 단독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테우 씨의 배신과 독일의 방해 공작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을 즉시 진행하라.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미국 방산 관계자로부터 이상한 메일이 왔어요. 경고 메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라. 음성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미국까지 나서서 방해하려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즉시 이강우에게 이 메일을 보여줬어요.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맙시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자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실전 시뮬레이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전역이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실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전 상황실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차관님, 국경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정보장교가 뛰어들어왔어요. 러시아가 국경에서 대규모 통신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중인데 무슨... 저는 소리쳤지만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다수의 드론이 폴란드 공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폴란드군 지휘관이 외쳤지만 2초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유럽제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지휘 통제실이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통신도 안 되고 레이더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독일, 프랑스 기술이 러시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강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시스템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강우 씨, 시연용 시스템을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저는 절박하게 물었어요. 아직 테스트 단계인 한국 시스템을 실제 방어에 사용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시스템 연결에 최소 3분은 걸립니다. 그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이강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주변 장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강우가 급히 케이블 연결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결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한국 기술자가 당황해서 외쳤어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회 연결로 갑니다. 이강우가 노트북을 꺼내 직접 코딩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2분이 지나갔어요. 러시아 드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결 완료. 마침내 꺼져 있던 화면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드론 3기 포착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러시아 교란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잡아냈어요. 유럽 시스템으로는 못 봤던 드론들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요격 준비 완료. 이강우가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전파 교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한국 시스템은 끄떡없이 작동했습니다. 발사. 1분도 안 되어 드론 3기가 모두 격추됐어요. 지휘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동부 농촌 마을 초등학교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확인 드론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한국 시스템이 이례적인 열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자동으로 경보가 울렸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하 대피소로 신속히 피신했어요. 곧이어 한국 시스템이 그 드론까지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된 거예요. 이 장면이 근처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어 현지 라디오로 긴급 보도됐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한국의 기술. 이 제목으로 전국의 뉴스가 퍼졌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았다. 한국 시스템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SNS에는 감사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돌아와 보니 폴란드군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이구나. 주변 유럽 참관 관계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기술은 2초 만에 망가졌는데 한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이강우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해킹 시도에도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까지 시도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장은 싸움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철수했어요. 한국 시스템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K방산 유럽 하늘 지켜. 저는 지휘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강우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폴란드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강우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반자였어요. 한국 시스템의 성공 이후 폴란드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사흘 후 폴란드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어요. 모든 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야누시 차관, 한국 시스템 도입을 정말 추진하겠습니까? 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위원님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어요. 하지만 반대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프랑스 방산업체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한 위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프랑스가 갑자기 조건을 바꿔서 다시 협력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한국 시스템 성공을 보고 나서야 움직인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방 국가입니다. 프랑스와 오랜 협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이 반박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오랜 협력이 위기 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러시아 드론이 날아올 때 프랑스는 어디 있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야누시, 진심으로 믿는가? 한국을 말이야. 총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일의 배신, 마테우시의 음모, 그리고 이강우의 신뢰할 수 있는 모습까지. 제가 틀리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총리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손잡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려진 거였습니다.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공식 채널로 압박이 들어왔어요. 메일함에는 협박성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을 재고하라. 유럽 동맹을 생각해보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겁을 주려 한다니요. 저는 즉시 회신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며칠 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한국-폴란드 공동기술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이강우가 연설대에 섰어요.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를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후 이강우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폴란드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날 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K방산으로 유럽 방어지도 다시 그리다. 동서양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일 테니까요. 제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차관님, 국경에 러시아 추가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정보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위성 사진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나토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폴란드 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이런 비겁한 놈들이. 저는 나토 문서를 집어던졌습니다. 3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충성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니요.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야누시, 우리가 버틸 수 있겠나?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국과의 공조하에 방어 실전 태세에 돌입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이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이강우와 한국 기술진들을 찾아갔습니다. 합동작전을 준비해야 했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이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만 남았어요.
그의 침착함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병사들을 격려하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맹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드론 부대가 기습 침투를 시도한 거예요. 레이더의 8기의 드론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시스템 가동.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이강우가 직접 컨트롤에 들어갔습니다. 7기까지는 완벽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정확히 요격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기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러시아가 사이버 해킹을 감행한 거였어요. 시스템 다운.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지휘 통제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강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노트북을 열더니 말했어요.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가 현장에서 직접 코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AI 복구 코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0초가 지나갔습니다. 1분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드론이 목표물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재가동 성공. 모니터에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남은 드론도 궤도를 이탈하며 자폭했어요. 큰 피해를 막아낸 거였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터뜨렸어요.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민들은 전광판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했다. 이런 외침들이 바르샤바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뒤늦게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국, 유럽을 구하다. K방산, 러시아 위협 무력화. 이런 제목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이강우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 보이네요. 전쟁 위기는 일단 넘겼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술력이 세계 세대 방산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었어요. 위기가 지나간 후 폴란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후 바르샤바 수도에서 특별 감사 행사가 개최됐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이강우와 함께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마다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했어요. 아이들이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이강우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대통령궁 연회장에는 각국 대사들과 언론인들이 가득했어요. 총리가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야누시, 자네가 폴란드를 구했네. 총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행사가 시작되자 총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이강우는 정중하게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야누시 차관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폴란드 국민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동맹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의 시작입니다. 연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총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진짜 동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폴란드 동맹이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한국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 진짜 동맹은 이런 거다.
폴란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광장에서는 할머니들이 태극기를 들고 울면서 환호했어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고 한국 아저씨들 고마워요. 라고 외쳤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이 왔다. 이게 진짜 우정이다. 이런 외침들이 바르샤바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사 후 조용한 시간에 저는 이강우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게 해줘서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하며 그와 포옹했어요. 이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이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공항에서 떠나는 이강우를 향해 폴란드군 병사들이 경례를 보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꼭 다시 만나요. 제가 인사하자 이강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폴란드는 이제 우리의 가족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기술자가 국가의 얼굴이 되어 떠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조용히 다뤘어요. 하지만 댓글에는 뜨거운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격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를 구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을 바라보는 이강우를 상상했습니다. 그도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짜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믿음의 동맹을 말이에요. 그 믿음의 동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새로운 공문들이 쌓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한국 방산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요청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차관님, 독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몇 달 전 우리를 무시하던 그 독일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방산 협력을 일방 중단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어요.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이강우가 조용히 연구소로 돌아가 후속 버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론의 주목보다 기술 발전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폴란드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꼭 넣고 싶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취임식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그 문장을 말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이 말이 폴란드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몇 주 후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방산 시스템 부스 앞에 1시간 넘게 줄이 늘어섰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독일 업체들도 와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현지에 간 우리 참모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몇 달 전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고 있다니요. 넷플릭스에서 K방산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관님도 인터뷰에 참여해달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군사학교에서 이강우의 말을 교재에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 문장이 미국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 교재에 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강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CNN과 B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의 철학적 배경을 다루는 특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시간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 절망적이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국가 간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였어요. 유럽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서준 나라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고 진짜 동맹국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